자, 이제 제8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60페이지에 결격 사유, 자, 등록의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등록의 결격 사유는 등록의 결격 사유는 등록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리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결격 사유는 암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듣고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의 효과부터 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결격 사유 효과, 결격 사유의 효과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등록을 못한다. 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결격 사유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이 반려되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안 돼가지고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개업을 하면서 만약에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면 중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니까 절대 등록 취소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용인 입장을 보죠. 자,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고용인은 직원들이죠. 자, 고용인 입장. 고용인은 자, 중개보조원하고 소속공개하고 중개보조원 있죠. 고용인 입장에서는 일단 종사를 못합니다.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은 뭘 못한다? 종사를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종사하다가 중간에 결격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개업공개사는 이 고용인을 잘라줘야지만 됩니다. 자,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 자, 고용인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 못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이런 결격 사유자를 알면서 채용했거나 아니면 또 이 결격 사유자를 2개월 내에 자르지 않았다.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자를 알면서 채용했거나 2개월 내에 자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결격 사유자를 채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결격 사유 효과로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격 사유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제한 능력자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지금 교재 61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런 그 제한 능력자 관련된 부분 나옵니다. 자, 이제 제한 능력자 보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60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더 보고 넘어가죠. 자, 등록 그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부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라든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자, 사원임원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된 사안을 확인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어떤 그 뭡니까 범죄조회, 소위 말하는 전과자 조회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도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자,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누가 있다?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 19세 미만이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20세였는데 지금 19세로 바뀐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요. 자, 미성년자에서 결격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격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나이가 차면 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으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 18세가 되면 자, 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남녀 공이 만 18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혼인하면 민법상, 여러분 이제 민법 배우시죠? 민법상으로는 성년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립니다. 민법상으로는 성년으로 취급하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이거는 성년이 아니에요. 자, 중개사법은 그냥 나이만 갖고 따져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혼인을 하더라도 일단은 뭡니까? 결격사유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을 보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대상자를 보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자, 부족한 자, 이게 이제 대상자고, 피한정 후견이 되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되고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61페이지에 피한정 후견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했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라든가 사촌의 친족,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심판을,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피한정 후견인의 대상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인데요. 단순하게 부족하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단순한 부족한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또 피성년 후견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그랬는데, 단순하게 결여됐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뭐 하는다? 결여된 자로서 일단은 뭐 해줘야 된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만 결격 사유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 저 후견인이 있습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일단은 자, 벗어나려면 다시 취소 심판을 받아줘야지만 돼요. 자, 정상으로 병원 가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자, 제한능력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한번 보죠. 62페이지에 나오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럼 이때는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가 되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회생이라는 단어와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때 회생은 어떻게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회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가 돈을 일정 부분 못 갚고 있을 때 회생 신청을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을 면제시켜 준 다음에 나머지를요 갚도록 하는데, 매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기간을 정한 다음에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회생은 어떻게 된다? 회생은 일단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다. 자, 회생은 일단 머릿속에 살려주는 거다. 그럼 살려주면 이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4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 24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파산이라는 뭐냐? 파산은 자, 아예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파산은 죽인다. 자, 근데 죽인다 그러면 좀 살벌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파산 신청을 하려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죠. 그럼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단 다 법원에서 몰수를 한 다음에 먹고 살 것 조금 주고 나서 나머지를 자,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할, 여러분들 조심해야 겠습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그런데 자, 분배를 다 시키고 나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이 파산자에게 강제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자, 그리고 청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 즉 파산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일단은 부여해 놓는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채무 변제 의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는 이 파산자에게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죠.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파산 누구나 파산 신고하겠죠? 파산 신청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파산자에 대한 경제권이 박탈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내 개인의 재산권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권은 누가 갖고 가느냐? 법원에서 갖고 가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죽인다는 말 썼었죠. 바로 이 죽인다는 말은 뭘로 죽이냐? 경제적으로 죽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인다고 해서 진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완전히 박탈돼 버립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일단은 법원에서 다 뺏어갑니다. 법원에서 돈 버는 거 뺏어가고 그 다음에 굶겨 죽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 돈 얼마 주고 법원에서 계속 축적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걸 다시 이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법원에서 나눠주는 것만 먹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파산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산하면 일단 경제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파산이 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경제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고 했죠. 그 이때 복권되면 결격사 벗어나겠죠? 자, 그러면 복권되는 방법이 뭐냐? 복권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이것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이 경과된다면 자 10년 경과되면 자 면책 야 이걸 한번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면책 책임을 면한다. 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다 그랬어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일단 준다 그랬죠. 언제까지 갚아라는 기간을 주지 않지만 변제할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법적으로 면해주는 거를 뭐란다? 면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러면 면책 결정을 받는 순간에 바로 복권됩니다. 자, 근데 면책 결정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 한답시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간 다음에 사업에다가 전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갖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뭐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말아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내가 사업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 너 돈 빌려가지고 어디다 다 썼냐 금융조회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갖고 뭐 주식 투자했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딴짓을 한 것이 밝혀지면 이때는 면책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채무를 이제 돈을 갚으면 법원에서 뺏어가고 어느 정도 모이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재무가 다 변제되겠죠. 그러면 나 이제 돈 다 갚았어요. 그럼 돈 다 갚았다고 뭐가 됩니다. 복권되는 게 아니라 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법원에서 뒤집어야 돼요. 항상 어느 거나 법원에서 한 것은 법원에서 뒤집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돈 다 갚았으니까 복권해줘. 복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복권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 한다면 복권 판결을 내린다면 그때는 이제 복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면책 결정도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못 벌었어요. 돈도 못 벌면 복권 판결도 못 받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10년만 계기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산 선고 받고 돈 갚기 싫으면 10년을 계기면 됩니다. 1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복권돼요. 자 경제권이 박탈된다 그랬죠?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근데 경제권을 법원에서 갖고 가는데 이 사람을 늙어 죽을 때까지 법원에서 경제권을 갖다 쥐고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10년이 딱 지나면 일단은 복권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바로 일단 10년이 경과되면 이렇게 돼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복권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에서 벗어나겠죠. 자,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보냐? 형벌을 받은 자를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6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네요. 보는 자. 그 다음에 또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면제된다면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었고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도 포함이 되고요. 집행이 면제된다면 몇 년간 결격사요? 이거는
3년간 결격사유.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뭐 이상하면 뭐뭐도 들어가요. 그러면 금고 이상하면 금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금고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사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벌을 보면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사형은 제가 다루진 않겠죠? 당연히. 왜 다루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오지 못해요. 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사형은 다루지 않고 금고와 그 다음에 징역 이 두 개를 한번 다뤄보죠.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이나 형인데요. 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금고와 징역이. 금고와 징역의 공통점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 있죠. 차이점은 뭐냐?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신문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낮에 심심하면 운동 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되게 편하죠. 자, 그런데 징역형은요, 역자가 노역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주로 금고형 같은 경우는 뭐 경제사범, 부도 났던 경제사범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고형을 받게 되는데, 자, 징역형은요, 일반 잡범, 파렴치범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화 차원에 일을 시켜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요, 공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되는 일반 회사가 교도소에다가 이 공장을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 생산된 걸 납품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자, 요리 솜씨 좋은 사람들은 뭐 식당 같은 데 가죠. 저 교도소 식당 있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하여튼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뭐 일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일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킵니다. 월급을 줘요. 조금이라서 그렇지. 혹시나 이 강의 들으시고 혹시나 거기 들어가서 일자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 그럼 어떻게 된다?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은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금고와 징역, 형의 경중을 봤을 때는 금고가 낮고 징역이 높은 게 되는 거죠. 자, 금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이 종료돼요. 그럼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출소한 거죠. 만기 출소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는 누구냐? 바로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자녀, 형이 어떻게 됐다? 종료가 된다면, 자, 가석방 되고 나서 남은 형이 종료가 돼요. 남은 형이 종료됐다면 이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죠. 일단 가석방의 개념부터. 가석방이란 가짜로 석방시켜준다라고 개념을 일단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형법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중개사법 배우는 거고 형법은 배울 필요 없어요. 가석방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이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 개념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돼요. 가석방이란 가짜로 석방시킨다. 즉 석방은 되는데 내가 받은, 자, 교도소에서 모험 빠져나오죠. 교도소에서 모험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형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가석방원이 나와요. 그러면 2년 만에 교도소에서 모험 빠져나오지만 내가 받은 형 3년형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니까, 자, 요 3년형이 끝난 시점, 요게 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죠.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몇 년?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석방 시점, 저 풀려난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남은 형을 계산해 줘야 돼요. 1년을 더 플러스로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가석방의 개념을 잘 아시면 요거는 아마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행면제. 집행면제란 이거는 뭐냐면, 면제가 뭐예요? 없애주는 거고, 집행이란, 자, 금고와 징역의 집행은, 자, 사형집행은 뭐예요? 사형집행하면 죽이는 것이 사형집행이죠. 그럼 금고와 징역의 집행 뭐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이 집행입니다. 그럼 면제라는 것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없애준다 라고 하면 되죠. 면해준다. 자, 그러면 집행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사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뭐 특별사면 외에도 집행면제와 관련된 부분을 저는 뭡니까 정리를 된 것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보니까 법률의 개정, 형의 시효완성, 외국의 형받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특별사면만큼은 좀 알아두세요.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법률의 개정, 형의 시효완성, 외국의 형받은 것. 그러나 특별사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특별사면이란 여러분들 흔히들 두 자로 줄여가지고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특별사면은 일단은 자, 남은 형을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남은 형을. 자, 그러면 특별사면은 일단은 어떤 경우냐? 자, 내가 징역 지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특사로다가 특별사면을 풀려난 거예요. 자, 특별사면을 풀려났으면 남은 형을 면제해 준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 1년이 어떻게 된다? 1년이 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보죠. 내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내가 1년이 법적으로 면제됐죠. 그럼 결론은 나는 징역 3년 받은 게 아니고 징역 2년 받은 것 같은 경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 남은 형이 1년 남았죠. 그 1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거니까 나는 징역 3년형을 받은 게 아니고 몇 년 받은 것 같다? 1년 면제되니까 2년 받은 것 같다. 자,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으면 그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결격 3년. 자, 그런데 이 특별사면은 집행면제인데요. 여기에 일반 사면이라는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사면은 이거는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형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형 자체를 면제시켜준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지금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을 선고받았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일반 사면으로.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자,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면 자, 나는 일반 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형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거죠. 내가 받은 형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걸 뭐라 그런다?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3년형을 받거나 2년 만에 일반 사면 받았다면 결국 내가 3년형을 아예 어떻게 돼요? 안 받은 것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효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나는 징역 3년을 아예 안 받은 게 돼버린 거죠. 안 받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사면은 풀려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난다. 형은 아예 안 받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집행면제되는 특별사면과 형면제 일반사면을 비교를 하면서 요 형벌받은 자에 대한 부분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형의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보죠.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제 여러분들 6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5번과 관련된 부분이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했다면 자, 이거는 뭐냐? 집행이란 뭐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자, 이때 유예는 뭐다? 자, 유예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형을 대부분 이렇게 선고하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예를 들어서 2년. 이런 식으로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다가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죠. 징역 1년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징역 1년을 선고했으니까 교도소에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야죠. 그 집어넣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집행이라고 그러죠. 집행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미루겠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미루겠다. 그러면 이러면 이 사람 교도소 가야 안 가요? 교도소 안 갑니다. 자, 2년 동안 집행을 미루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유예 2년 동안 조용히 지나면 만약에 딴짓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딴짓 해가지고 걸리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교도소 또 1년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지나면 이때 이 징역 1년, 자 이제 여기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선고의 효력이 소멸돼 버려요. 자, 선고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러면 선고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결국 자 2년이 조용히 지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그러면 나 징역 1년 선고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자, 법적인 효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징역 1년 선고를 안 받은 거 해당되는 거예요. 징역 1년 선고를 안 받은 거 같다는 게 선고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뭐가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결격사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 벗어난다. 그런데 집행유예 말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을 미루는 건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선고유예.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6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박스로 참고해서 나오죠. 자, 선고유예는 자, 금고사의 선고유예는 일단은 결격사제, 옛날에는 결격사제인데 지금은 결격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선고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은 자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65페이지에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이때는 몇 년간 결격사유? 3년 동안 결격사유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또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처분드리는 거냐?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격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몇 년간? 3년간.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 내려지는데 자격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거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66페이지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자, 이 법 위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자, 이 법 위반해서 등록 취소돼요. 이 법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일단 결격사유 3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3년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 3년이죠. 그런데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등록 취소돼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밑에 주의하는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자, 사망해산. 요거는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사망, 그 다음에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을 때. 자, 세 가지는 뭐가 된다? 등록 취소돼도 3년이라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사망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사유, 사기결입니다. 여기다 혼자만 붙이면 사기결혼이 되죠. 근데 제가 혼자만 붙이면 사기결혼 됩니다. 그렇게 해놨더만 나중에 이렇게 암기합니다. 사기결혼 이렇게 암기해놓고 나중에 한참 기억해요. 사기결혼 기억나는데 하면서 혼자가 뭐든 한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기결이라고만 일단 기억했어요. 자, 사망해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결격사유 세 가지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일단은 등록 취소돼도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한번 보죠. 사망해산, 이게 왜 3년 적용하지 않느냐? 사망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사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하면 이미 등록 효력은 없어졌죠. 그리고 등록 효력이 법적으로 없어졌는데도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요. 왜 그러냐? 법적으로 등록 효력은 없어졌지만 이걸 등록을 빼버리기는, 지금 그냥 이 사람 죽었다고 해서 등록증 빼버리기는 그렇잖아요. 개설 등록 대장을 빼버리기는. 그래서
개설 등록대장을 빼기 위해서 등록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서 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등록 취소해놓고 너 결격서 3년 그럼 귀신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을 보죠. 기준이 미달된다. 기준이 미달된다는 것은 수치상 밑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등록 기준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걸 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대표자 제외하고 사원이 5명 있어요. 5명의 임원이 있는데 여기서 자, 일단 대표자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5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되겠죠. 그러면 자, 2명은 뭐고? 공인중개사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3분의 1이 딱 됩니다. 3분의 1이 딱 돼요. 그런데 자, 요게 이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인중개사인 이 임원 1명이 자, 여기서 1명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1명이 사임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표 쓰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1명이 사표 쓰고 나가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나가버리는 순간부터 기준에는 안 맞아버리죠. 자, 그러면 3분의 1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기준에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등록한 지 적발되면 등록 기준에 안 맞아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예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기준에 안 맞아서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 1명이 사표 쓰고 나간 게 이거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나간 건 아니죠. 지가 싫어서 나간 거지 중개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임하고 나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어도 3년 자체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요건 갖춰가지고 바로 다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자,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결격 사유로 되면 자, 여기 옆에 보죠. 결격 사유 효과를 볼까요?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간에 결격 사유 등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절대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결격 사유 등되면 이미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그러면 등록 취소라는 3년을 갖다가 만약에 적용한다면 원래의 결격서의 기간과 등록 취소 3년이 같이 중복돼 버리죠. 이 이중으로다가 계산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원래의 결격서의 기간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썼다가 일단 지우도록 하죠. 자, 어떤 개업공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징역 1년에 자, 이제 2015년 1월 1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자, 어떤 개업공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집행유예 2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1월 10일 날 등록을 어떻게 했다? 취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일단은 징역 1년에 집행 2년을 받은 순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것 때문에 결격사유 때문에 1월 10일 날 등록 취소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중개업을 다시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라는 3년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원래 결격사유 기간인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만 계산하면 되죠. 2017년 1월 1일부터 결격에서 벗어나는 3년 아예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3년 적용하지 않는 거와 또 하나는 폐업후 재등록업자가 재등록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재등록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자,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 행위로
폐업 전에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된다면 이때는 뭐를 빼주냐면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한다? 공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이때는 폐업 기간을 빼준다. 자, 폐업하면 이 규정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승계 규정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폐업 전에 어떤 등록 취소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폐업하는 순간에 그 위반 행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악용해 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행위를 해버립니다. 근데 들킬 것 같죠? 그러면 잽싸게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등록할 땐 일반인 자격으로서 등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폐업하고 다시 한번 재등록하고 나서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걸리더라도 등록 취소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하도 많아가지고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시켜버립니다. 지위를 승계시켜버리니까 이제는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폐업 전 행위에서 등록을 취소시키는데 단 뭐를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왜? 폐업 기간 동안은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안 했어요? 중개업을 안 했죠. 그래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 자,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 보면 그 예가 나오죠. 2015년 1월 1일 중개업을 폐업한 자가 그해 7월 1일 재등록했으나 폐업 전의 행위로 2015년 10월 1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났냐? 일단은 폐업 전 행위로 등록 취소됐으니까 3년을 일단 계산해 놓고 거기서 뭘 빼주는 거예요? 폐업 기간을 1월 1일 폐업했다가 7월 재등록해서 6개월이죠. 6개월을 빼주니까 4월 1일 날부터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시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업무정지 자체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왜냐? 영업정지입니다. 업무정지가. 근데 영업정지를 갖다가 결격사유로 해놓으면 그럼 다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로 되고 등록 취소되면 업무정지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가 아니지만 업무정지 처분받고 나서 다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이렇게 됐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뭐 했다? 폐업 신고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했죠. 그러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합니다. 그러면 자,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자, 그럼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등록 효력이 소멸돼 버리면 업무정지 받은 것 같이 다 같이 없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받자마자 폐업해버린 거예요. 폐업하면 나는 일반인이 돼버리죠. 이제 개업공개사 아니죠. 폐업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업무정지 효력이 있는 거지 일반인에게 업무정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 받고 나서 폐업하는 순간에 업무정지 효력도 없어져 버리면 이걸 악용해가지고 업무정지 받자마자 폐업해버리고 또 다시 등록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하면 그 정지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사를 만들어서 등록을 못하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어떤 자입니다.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이건 뭐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는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2015년.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예가 있으니까
요 예를 한번 보죠. 2015년 1월 10일 법인이 업무정 사유가 발생했고 7월 1일 그 사유로 인해서 업무정 3개월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걸 예를 든다면 1월 10일 날 갑법인이 업무정 사유 발생했어요. 2005년 1월 10일 날 갑법인이 업무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고, 자, 7월 1일 그 사유로 인해서 갑법인이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0일 당시에 갑법인에 근무하던 임원이 7월 현재 갑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7월 날 3개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보죠. 여기에 갑법인에 좀 요거를 보충 설명을 합니다. 갑법인에 A라는 임원과 B라는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임원이 A라는 임원이 3월 1일 날 A라는 임원이 뭐 했다?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7월 1일 날 갑법인이 뭐 했다? 갑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A와 B는 여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데 3월 1일 날 A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1월 10일 날이죠. 1월 10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 때문에 7월 1일 날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이때 들켜가지고. 그럼 이때는 B는 나갔다 소리 안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죠. 그냥 B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쉬면 되는데, 문제는 A예요. A는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는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죠. 바로 이게 사유 발생 당시 사원던 임원 이었던 자입니다. 만약에 1월 10일 날 이 행위로 7월 1일 날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면 요 3개월 동안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A도 너도 그때 근무할 때 있었으니까 너도 책임져라 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결격사유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간단해 보면, 자,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 보니까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몇 년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받았을 때는 3년간 결격사유예요. 자, 금액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 법 위반해서 벌금이 아니라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그러면 이 법이 위반이 아니고 다른 법 위반이라면 이때는요, 다른 법 위반은 일단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6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48조, 49조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겸업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분리선고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이 법 위반과 다른 법 위반을 경합한 것, 두 가지 법을 다 위반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때 경합범이면 두 가지 법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쪽에 벌금에 이쪽에 벌금에 합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뭐 300만 원, 이쪽에는 500만 원, 그럼 800만 원 합쳐가지고 벌금 800만 원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중개사법과 다른 법과 같이 위반됐을 때는 분리선고하라 그랬죠. 왜 벌금형을 분리선고하라 그러냐면 300만 원이라는 어떤 금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놓으면 도대체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모르죠. 그래서 중개사법과 다른 법과 분리해서 벌금을 일단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된대요. 자, 사원 임원은 경영진입니다. 사원 임원은 뭐다? 경영진이다. 그래서 경영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원 임원이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면 너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명의 임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그 법인이 날아가면 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원 임원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이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결격사유 부분인데요. 결격사유는 반복해서 여러분들 듣고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견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